자, 오늘은 HTTP와 REST API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HTTP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는 브라우저하고 서버가 주고받는 프로토콜, 규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HTTP 프로토콜에는 이제 헤더와 바디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헤더는 HTML 헤더와 바디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프로토콜의 이제 그 규약에 의해서 헤더 부분과 바디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로그인 할 때라든지 그 쿠키 같은 거 있잖아요. 일단 캐싱이라든지 인증 관련 정보들이 이제 헤더라는 영역에 이렇게 담기게 되고, 이 헤더 영역은 우리가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뒤에 가서 이제 개발자 도구를 한번 보면서 이제 헤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바디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이제 살펴볼 거고요. 이 바디 부분은 이제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 등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부분을 이제 담아주는 이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HTTP에는 그 HTTP를 이제 서버 쪽에 이제 쏠 때 어떤 이제 메서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메서드가 뭐냐면 이게 완전 신입분들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웹 개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뭐 다 아는 상황이긴 한데, 우선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메서드라는 게. 그래서 get, 그 다음에 post, put, delete, 패치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 외에도 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요 다섯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 메서드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 그 메서드는 의미를 갖고 있긴 합니다. 하는데 뭐 딱히 그 제약이 뭐 있는 건 아니고, 이 제약 그 메서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제약은 또 웹서버에서 또 이제 열어주거나 막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의미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뒤에 가서 이제 REST하고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get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때는 어떤 자원을 조회할 때 사용한다. 그다음에 post는 어떤 자원을, 그러니까 서버 쪽에 뭔가를 생성하려고 할 때 사용을 한다. 그다음에 put, 요거는 이제 업데이트. delete는 기존 서버에 있는 내용을 이제 삭제를 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용을 할 때 메서드를 delete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패치는 이제 수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에 있어서는 얘네들이 이제 URL 있잖아요. URL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뭐 get하고 post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예. 그 다음에 put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메소드하고 URL, 메소드가 달라지면 URI가 바뀌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REST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HTTP 그 프로토콜로 우리가 서버하고 브라우저하고 통신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서버로 데이터를 뭐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하면은 서버가 응답을 하겠죠. 그 응답을 하는 상태 코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HTTP에는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400번대, 500번대 이런 종류가 있고요.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이 400번대하고 500번대가 중요합니다. 자,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처리됐을 때 200번대가 200이라는 응답이 오게 되고요. 페이지가 없다. 서버에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했는데 서버에 그 해당되는 URL에 페이지가 없다 했을 때 이제 400번대가 나오게 되고요. 400번이 제가 지금 403이랑 404만 적어놨지만 뭐 400 같은 경우에 401 같은 경우, 401은 이제 인증되지 않았을 때 뭔가 이제 로그인이 잘못됐다거나 뭐 아니면은 서버 쪽에서 잘못된 요청으로 인증하지 않은 페이지를 요청하려고 했을 때라든지, 그 다음에 403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없는 경우, 그 다음 404를 가장 많이 보게 되죠. 404가 바로 페이지가 없었을 때.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번호고요.
그다음에 500번 같은 경우에는 100% 서버 쪽 문제죠. 그래서 서버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페이지가 없는 게 아니라 서버에서 뭔가 처리를 하다가 서버가 그냥 뻗어버리거나 아니면 서버 자체에 적분을 할 수 없거나 이렇게 서버 측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500번대를 프로토콜이 리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00을 우선 적어놨는데 500으로 응답이 왔다. 그러면 서버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스프링 부트로 이제 서버를 구동하고 있는데 그 스프링 부트 자체에서 에러가 났을 때는 500으로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502 요게 좀 이제 크리티컬한데요. 502는 일반적으로는 제 경험상으로는 이게 배드 게이트 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502가 떨어졌으면 거의 100%, 거의 99% 이상이 그 그 HTTPS로 호출했을 때 뭔가 상대방 쪽 그 서버의 HTTPS 설정, SSL 설정이 잘못됐을 때 거의 대부분 502 에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뭔가 이제 다른 회사랑 연계하는 그런 API를 주고받을 때 HTTP로 100% HTTP로 이제 호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HTTP 뭐 버전이 바뀌었다라든지 아니면 상대방 쪽에서 HTTP 관련 SSL 관련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상호간에 뭐 TLS라고 하는데 이 TLS의 버전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또 502 에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03도 또 하나 있긴 한데요. 503 같은 경우에 이제 서버가 이제 일시적으로 응답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럴 경우에 503이라는 에러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회사랑 연계할 때는 이제 502를 가장 많이 보게 되고요. 내가 만든 코드가 에러가 났다. 그러면 500이라는 에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아까 전에 이제 보셨던 메서드라든지 그다음에 응답 상태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도구가 있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브라우저에 보면은 개발자 도구라는 게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크롬에서 뭐 이런 탭들이 있죠. 엘리먼트 탭, 콘솔 탭, 소스 탭, 네트워크 탭 이런 게 있고요. 크롬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는 이런 도구들을 개발자 도구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엣지 브라우저라든지 사파리라든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크롬 브라우저를 좀 보면서 한번 이런 주요 네 가지 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접속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개발자 도구를 이렇게 띄워놨어요. 이렇게 띄워놨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띄우시냐면 자, 일단 닫아볼게요. 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쪽 우측 끝에 크롬 브라우저를 보시면은 이제 우측 끝에 이렇게 점점점이 있죠. 네, 점점점이 있으면은 얘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쭉 보시면은 이제 도구 더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구 더보기에 개발자 도구라는 게 있고요. 단축키는 저는 맥을 쓰고 있어가지고 윈도우 쓰시는 분은 단축키가 좀 다를 겁니다. 단축키를 누르셔도 되고 개발자 도구 얘를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은 네, 열어놨는데 제가 꺼버렸군요. 네. 도구 더보기 개발자 도구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개발자 도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도 있는 여기 지금 저는 가능하면 영어로 그냥 보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여기 한글로도 이제 설치를 하실 수는 있는데 한글보다는 그냥 영어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기능들을 잠깐 보면은 일단 엘리먼트 탭 먼저 좀 볼게요. 엘리먼트 탭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아이콘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릭하면은 색깔이 조금 바뀌거든요. 바뀌었을 때 이렇게 마우스를 옮기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HTML 코드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실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엘리먼트 탭에서만 이렇게 찍어주게 되죠. 다시 한번 이제 찍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검색창 영역을 한번 검사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은 그 위치로 태그를 찾아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요거를 이제 인스펙트라고 하죠. 그래서 인스펙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콘솔, 요 아이콘도 좀 설명드릴게요. 예, 요 아이콘은 뭐냐면은, 요 아이콘 누르면은,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은, 디멘전 리스판시브라고 해가지고, 어떤 특정 기기, 모바일 기기 있잖아요. 모바일 기기에 따라서 이제 해상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자동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개발을 하실 때는 요것도 이제 은근히 많이 사용을 하시죠. 다음으로는 이제 콘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을 보시면 콘솔은 주로 이제 이 웹페이지 내에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한 결과들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콘솔로 찍어주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이거를 키울게요. 이렇게 콘솔 탭을 클릭을 하고 이제 콘솔 입력 명령어 줄이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거기에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뭔가 이제 급하게 내가 잘 모르는 문법이라든지 이제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고 싶을 때 이 콘솔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바스크립트 명령어를 이용을 하시면 자바스크립트를 여기서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넣고 이제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실행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영역이고요. 그럼 소스 부분을 볼게요. 소스 부분은 저는 옛날에는 많이 활용을 했는데 요즘은 잘 개인적으로 활용은 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HTML에 대한 소스 있잖아요. 요 소스들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Next.js나 뭐 이런 거 쓰게 되면 이제 빌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서버 쪽에 올리면은 이 소스로 올라간 걸 찾아보기가 힘든데, 그거를 이제 보게 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맵이라는 기술인데, 소스 맵이라는 기술인데, 소스 맵까지 제거를 하고 디플로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많이 사용이 되진 않고, 아마도 이제 엘리먼트랑 콘솔 쪽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콘솔 쪽에서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정말 이제 뭐 디버깅을 하고 싶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의 실시간으로 막 소스, 여기가 이제 뭔가 이제 난독화되어 있지, 그러니까 넥스트.js나 뭐 이런 거 쓰면 이제 난독화돼가지고 이제 소스가 이제 한 파일로 묶이고 막 이렇게 보기 힘든 형태가 되는데, 이 로컬에서 내가 개발을 할 때 뭔가 소스에 대한 디버깅을 하고 싶다거나 했을 때 이제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로컬에서는 이제 소스 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세팅한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디버깅 할 때 이 소스 탭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바스크립트를 테스트해 보고 싶을 때는 콘솔, 혹은 이제 로그를 찍고 싶었을 때는 이제 콘솔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바나 뭐 이런 거 개발할 때 뭐 툴의 도움을 받아서 디버깅 하듯이 디버깅 브레이크 포인트 쪄서 디버깅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서 이 소스 탭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게 백엔드 개발자나 뭐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게 이 네트워크죠. 이 네트워크 탭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만 줄일게요.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메서드라든지 그 다음에 HTTP 프로토콜의 이제 헤더 부분과 그 다음 바디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 잠깐 이제 이렇게 놓고 일단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일단 다 클리어를 하게 되고요. 리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새로 고침을 이렇게 하시면은 쭉 이 페이지를 로드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지금 불러오고 있는지 이 아래쪽에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 타입이 이제 스크립트니, 그 다음에 png라든지, 그 다음에 패치라는 게 있죠. 이런 패치가 바로 프론트에서 백엔드로 호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에이싱크로 우리가 패치해가지고 뭐 엑시오스를 이용한다든지 해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오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패치,
혹은 이제 XHR로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내가 이 페이지를 로드를 할 때 이 페이지에 로드되는 뭐 자바스크립트만 보고 싶어 하면은 이쪽 위쪽에 간단 클릭만 하면 되는 필터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바스크립트만 보고 싶어. JS 이렇게 누르면은 타입이 스크립트인 애들만 필터링 돼서 쭉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CSS만 보고 싶어. 스타일 시트만 쭉 보여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필터를 좀 자주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로 저는 이제 서버랑 통신한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가 잘 주고받는지를 체크하는 게 제 역할이다 보니까 패치 HXR 요 부분, 요 버튼을 저는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은 타입이 XHR, 그 다음에 패치인 것들, 그러니까 서버랑 통신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필터를 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우선 스테이터스는 아까 전에 200, 100, 200, 300, 400, 500 이렇게 있었죠. 자, 200이 뭐라 그랬죠? 200은 정상. 네, 그래서 200으로 처리가 된 것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400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페이지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500은 서버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거기다가 이제 502번은 HTTPS 통신으로 뭔가 막혀 있었을 경우, 혹은 이제 방화벽에 의해서 접근이 불가능한 케이스, 뭐 이런 경우는 이제 500대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이제 200대 중에서 이제 성공한 것 중에서 이제 뒤에 서버 호출했던 거 URL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앞쪽에 도메인은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예, 여기 앞에 따따따 도메인은 빠져 있는 거고 뒤에 이제 URI 부분만 보이게 되는데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조금만 줄일게요. 헤더즈라고 보입니다. 헤더즈. 그 다음에 페이로드, 프리뷰, 리스판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HTTP 프로토콜 중에서 헤더즈를 한번 보자 이거죠. 이 헤더즈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당신이 요청한 URL이 뭔지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응답이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메서드라고 있죠. 이거 메서드, 여기 메서드에 get이라는 메서드가 있죠. 그래서 이 URL은 메서드가 get이고, 메서드를 get으로 했던 이유는 HTTP에서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서드는 get입니다. 조회하는 거. 조회하려 하는 목적으로 메서드를 get으로 썼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쪽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거 자세한 건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청할 때 헤더즈에 뭐뭐뭐가 들어갔는지 여기 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쿠키, 쿠키가 어떻게 돼 있고, 오리진, 요거는 우리가 웹 개발하시는 분들은 CORS 되게 민감하실 텐데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레퍼러도 마찬가지, 레퍼러도 좀 관련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유저 에이전트 항목이 바로 이 웹브라우저가 몇 버전이고 크롬인지 사파리인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해주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TTP로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URL을 치고 HTTP 프로토콜 헤더에 담기는 부분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해당 URL 클릭했을 때 헤더즈 부분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들을 헤더에 담아서 보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페이로드 부분을 볼게요. 페이로드 부분을 보시면은 뭐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페이로드 부분이 보시면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페이로드 부분이 바로 이제 HTTP 프로토콜의 헤더를 제외한 나머지 바디 부분 있잖아요. 그 바디 부분이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get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페이로드가 여기 보시면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URL에 담기게 되거든요. get은 바디에다가 뭔가 파라미터를 담아서 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이제 포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바디에다가 담게 되는데 포스트는 바디에 담아서 쏘게 되죠. 그런데 URL에 이제 쏘는 경우를 바로 이제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라이즈라고 하고, 이 쿼리 스트링 라이즈는 어떤 걸 얘기하냐? 우리가 URL 봤을 때 이 물음표 있잖아요. 글씨가 좀 작은데 이 물음표 뒤에 있는 부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쿼리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프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리스판스랑도 비슷한데요. 예. 이 리스판스로 들어온 요거를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이게 보통 이제 그 마인 타입이라는 게 있긴 한데, 그 마인 타입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이손 형태다, 그렇게 되면은 제이손 형태를 좀 보기 좋게 이와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보실 건 없을 것 같고, 뭔가 로그인 부분에 있어서 뭐 JWT를 이용해서 뭐 로그인 기능을 구현을 할 때 쿠키를 이용한다 그러면 쿠키 탭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쿠키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웹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 개발자 도구를 잘 활용하시는 게 필수니까, 틈틈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 개발자 도구를 연구를 해보시고 계속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HTTP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공부를 했으니까요. 뭐 요즘은 뭐 거의 대부분 REST API를 뭐 채팅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웹소켓이나 뭐 이런 거 쓰지만, 대부분의 인터넷에서 뭔가 전자상거래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백오피스의 뭐 어드민 페이지를 개발한다든지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REST API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세 단어에 대해서 이제 다음 장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보시죠. REST란 URI와 메서드를 표현하는 상태 전송. 그러니까 자원과 행위, 요 두 개를 합쳐서 표현, representation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거를 전송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상태는 요거 두 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원과 행위. 요 자원과 행위 상태를 전송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원을 리소스, URI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행위, HTTP의 메서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et, post, 뭐 등등등, put 뭐 이런 것들. 표현, representation은 뭐냐? 자원과 행위의 두 개를 합친 거. 자,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method와 URI죠. 보통 이제 URI라고 했을 때는 요 도메인 영역은 좀 빼요. 도메인 영역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 도메인 다음에 나오는 요 슬롯이 여기 뒤쪽 부분, 이 부분을 URI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RI 플러스 메서드, 요거를 REST라고 한다. 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조금 더 해야 되지만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ST API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 베이스드, 자원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HTTP 메소드를 활용을 하고 있고, 뭐 맞죠? 네, 메소드하고 URI를 합친 그 상태를 전송하는 게 REST니까요.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태니, 클라이언트 서버니, 캐싱 가능이니,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뭐 실무적으로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시험용이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단점이 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렇게 REST를 이제 최대한 맞춰서 개발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설계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렵습니다. 예. 네, 모든 상황에서 HTTP 메소드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보안적인 이유로 해서 메소드를 제한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get, post. get하고 post만 쓰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REST를 잘 쓰려면은 HTTP 메소드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HTTP 저쪽 이제 각 메소드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get은 조회하는 거, post는 생성하는 거, 뭐 이런 역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의미론적이기 때문에 그 get하고 post 외의 메소드를 정책적으로 막아놓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REST에서 메소드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개발하게끔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찾아보면 이와 같이 이제 설계 고려 상황 해가지고 명확하고 일관된 자원 모델, 의미 있게 적절한 메소드 사용, 상태 코드 에러 메시지, 이런 건 하지만은 이런 거를 전부 다 지키긴 어렵다. 그래서 설계가 실무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특히나 요거 있죠, 요거. 예. 호환성 문제, 그 버전 관리. 이 버전 관리가 조금 저는 곤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있죠. 그런 대부분의 이렇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다가 API하고 V1 이런 식으로 URL 자체에 버전을 넣어가지고 버전 관리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REST가 의도하는 부분은 이제 행위하고 그 URA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소드와 URL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 상태로 서버에 전송하고 응답을 받는다. 요 정도만 좀 지키면 어느 정도 이제 REST 부분이 구현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버전 부분 있죠. 예, 이 버전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서버 쪽 자원에 대한 버전 관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URI에 노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죠. 예, 의미 있게 하려면, 직관적이고 의미 있게 하려면, API V1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맞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그러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렵긴 한데, 기본적인 개념만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REST 클라이언트라는 도구들이 있는데요. REST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메소드하고 URL을 합친 요거를 상태라고 했고, 요 상태가 이제 요거를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했고 표현이라고 했죠. 이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상태, 요 두 개가 합쳐진 게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상태를 이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웹브라우저 없이 메소드하고 URI만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테스트를 도와주는 툴들을 REST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확장을 좀 예제를 좀 드릴 거고요. 두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번 도구들을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REST 클라이언트 도구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확장을 제가 이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끄고요. 제가 테스트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서버를 좀 켜놓은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확장이라고 있죠. 확장이라고 있고, 우선 썬더 클라이언트를 한번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 썬더 클라이언트라는 것이 있고, 이 썬더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 그거 많이 쓰시죠? 그 포스트맨, 포스트맨이나 아니면은 인썸니아 이런 그래픽적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클라이언트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확장으로 썬더 클라이언트라는 것이 있고요. 요거를 일단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UI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어차피 레스트 정보라는 게 메서드랑 URI만 있으면 테스트 가능하면은 될 것 같은데 UI 툴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이제 콘솔처럼 이렇게 쫙 모아놓고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REST 클라이언트라는 툴이 있습니다. 요겁니다. REST 클라이언트.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사용법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설치가 다 되셨으면요. 일단 우선 썬더 클라이언트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썬더 클라이언트를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 놨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디폴트 상태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작업 표시줄 말고 기본 사이드바를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기본 사이드바가 되는데 요거를 위치를 좀 바꿔놓은 거거든요. 헷갈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에 이렇게 기본 사이드바, 그 다음에 왼쪽에 이쪽에 보조 사이드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장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요 썬더 클라이언트 요 아이콘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요. 하시고 그 다음에 뉴 리퀘스트를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레스트라는 걸 배웠으니 이제 이게 무슨 의미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뭡니까? 여기 메소드죠. 예, 메소드. 그 다음에 이 부분이 URI 부분이겠죠. 그래서 메소드하고 URI를 합친 게 레스트다.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로컬 호스트에 이렇게 지금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하나 서버용으로 띄워놨고요. URL을 하나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get으로 저는 했었고요. get. 그 다음에 URI 적어주고 send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스테이터스 HTTP 상태 200이면 OK. 그쵸? 그 다음에 요 응답에 대한 사이즈 얼마나 걸렸는지 결과는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 썬더 클라이언트도 기능들이 꽤 많아요.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뭐 헤더를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응답 헤더가 애플리케이션 제이손 청크드 뭐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요. 지금 제 사진 때문에 가리는군요. 조금 더 올려볼게요. 헤더즈도 볼 수 있고 쿠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절트가 어떻게 되는지 리절트도 이게 좀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연구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제 가장 이제 리스판스가 이렇게 들어온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미리 내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쿼리는 뭐 어떻게 넣고 뭐 헤더는 어떻게 넣고 요 항목들에 잘 넣고 샌드를 하면은 이렇게 응답이 나온다. 이렇게 눈으로 직관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죠. 이런 도움을 받으시면 좋고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게 되면은 클릭해서 입력하고 클릭해서 입력하는 거 되게 귀찮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관리를 하다 보면 이 URL 내가 테스트했던 이 URL이 뭐 포스트 도메인이나 인썸니아 같은 이제 전문 툴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또 날아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뭐 다시 새로 만들기도 해야 되고 귀찮은 일이 좀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메소드하고 URI만 알고 있으면 그거를 텍스트 형태로 딱 저장해 놓고 언제든지 그거 불러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게 바로 REST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죠, 요거. REST 클라이언트. 얘는 이제 설치를 해도 별도의 이렇게 보이는 UI 툴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지금 요즘 쿼리 DSL이랑 이렇게 전 JDBC, 스프링 데이터 JDBC하고 쿼리 DSL을 좀 조합하는 형태로 지금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려고 좀 여러 가지 시도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다가 제가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REST API 이제 테스트라고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요 위치는 아무데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REST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URL을 하나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래서 REST 할 메서드하고 URL을 이렇게 적어 놨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get, 그 다음에 URI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HTTP는 1.1을 쓰겠다. 그 다음에 컨텐트 타입은 요거는 뭐냐? 요거는 내가 응답 받을 때 어떤 타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이손 타입으로 받겠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요 밑부분은 의미가 없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실행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장점이기도 한데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알아서 인식을 해가지고 샌드 리퀘스트 여기 링크가 생기거든요. 얘를 누르셔도 되고 처음에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커맨드를 여셔가지고 REST 클라이언트라고 치시면 샌드 리퀘스트라는 메뉴가 보이시거든요. 여기요. 단축키는 저는 이제 맥이라서 맥이랑 윈도우랑 좀 다르겠죠. 단축키를 이제 조금 외워두시면 단축키를 이용해서
샌드 리퀘스트를 하면 됩니다. 저는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은 결과가 이쪽에 새로운 창이 생기면서 결과가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URL을 이제 한 개 이상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 URL을 이렇게 놓았을 때 여기에다가 요 사이에 샵을 한 3개 정도 넣으시면은 여기 구분자가 되더라고요. 예. 여기 지금 요 밑에 샌드 리퀘스트 링크 생기신 거 보이시죠? 예. 여기 없을 때는 이 두 개가 하나로 인식되는 것 같고, 이 두 개를 구분을 하려면 요 사이에 한 줄 띄고 이 샵 이렇게 3개를 붙여주면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타이핑 해가지고 그냥 바로 활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요 REST API를 REST 클라이언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표준 응답 객체 만들기라고 한번 제가 만들어 봤고요. 요 표준 응답 객체 만들기 요 부분은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자바에 익숙하지 않거나 노드를 주로 백엔드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코드 자체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개념들 있죠. 이 개념들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하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 서로 간의 표준 응답 객체를 미리 만들어 놓고 교환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완성되지 않은 백엔드 API, REST API에 대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일단 최소한 어떤 형태로 내려오는지는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표준 응답 객체 만들기라는 부분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응답 객체입니다. 정상적으로 응답 객체를 만들 때 이제 자바에서 그냥 단순히 이런 빈으로 하나 만들어서 응답 객체를 만드는 케이스 대부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 이제 공통 부분을 좀 붙이는 경우, 공통 부분이라고 하면은 뭐 페이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상속받게끔 하기 위해서 뭐 베이스 뭐 리스판스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걔를 상속받아서 뭐 이런 디폴트 리스판스 바디를 구성한다든지 어쨌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표준 응답 객체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정상적일 때에는 응답에 대한 코드를 일단 미리 정해서 코드가 전달되게끔, 이 코드라고 해봤자 뭐 몇 개 안 됩니다. 석세스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에러잉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에러 코드들이 쫙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코드, 이제 석세스, 뭐 어떤 리턴 메시지, 그 다음에 뭔가 내가 데이터를 내려주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라는 이 필드에다가 담아서 보내주게 되죠. 이 메시지는 그 응답 메시지가 아니고 이 코드에 대한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는 이제 디스크립션에 넣어서 주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프론트엔드 쪽에서 서버에서 호출해서 받을 때는 이 데이터에 있는 필드에 있는 값을 꺼내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약을 맺어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에러 났을 때입니다. 스프링 같은 경우에 에러가 났을 때는 이제 익셉션 핸들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별도의 이제 클래스 내에 에러를 처리하는 메소드를 작성을 하게 되죠. 자, 그럴 때 이제 여기 보이시죠? 디폴트 리스판스 바디. 응답하는 객체를 지금 저는 정상적일 때와 에러 났을 때의 응답 객체가 지금 이제 같은 모양을 가지게끔 이제 구성을 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디폴트 리스판스 바디 빌더 해가지고 코드, 메시지, 데이터, 디스크립션 빌드 하면은 에러가 났을 때의 응답도 이제 표준 응답 형태대로 코드, 메시지, 데이터, 디스크립션이 들어가게끔 응답하게끔 구성을 했던 거죠. 자, 그럼 요 코드는 제가 더 팩토리라는 프로젝트에 작성했던 코드이기도 한데 제가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이게 맞는가에 대해서. 자,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이제 공통 응답 처리. 그러니까
표준 응답을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은 이제 스프링 같은 경우에 리스판스 바디 어드바이스를 이제 구현한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두게 되면은 각각의 이제 컨트롤러 부분이 있는데 그 컨트롤러 부분에서 뭐 리스판스 엔티티 뭐 이런 거를 다 감싸주는 거를 다 이제 코드를 작성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프링 진영에서 이제 자바 진영에서는 이제 AOP라고 하는데 이 AOP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중간에 다 가로쳐 해가지고 알아서 이제 그 형태에 맞춰서 감싸서 리턴하게끔 이런 식으로도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컨트롤러에서는 그냥 서비스에 있는 내용을 그냥 리턴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리스판스 바디 어드바이스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리턴을 할 때 전부 다 이거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리스판스 디폴트 리스판스 바디를 다 이제 이렇게 빌더 하는 거 이런 과정. 이 컨트롤러 부분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코드를 다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수고를 덜게 하는 코드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제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상 응답하고 에러 응답을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같게 코딩을 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객체를 다르게 하면 좀 더 명확해진다 라는 말을 좀 문구를 봤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응답은 이렇게 가고 스테이터스 메시지 그 다음에 데이터 이렇게 가고 에러인 경우에는 조금 더 정보를 많이 줘야 되죠. 왜냐면은 에러가 난 상황이 뭔지를 이제 브라우저에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메시지 상태 그 다음에 어디서 에러가 나는지 이런 추가적인 정보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이 둘을 동일시 하는 거는 하기보다는 이렇게 아예 그냥 나눠버려서 에러가 났을 때는 조금 더 정보를 많이 주게끔 구성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명확해진다. 뭐 이런 글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JDK 21이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올해 초에. JDK 21을 나오면서, 이제 스위치 익스프레션하고 패턴 매칭을 잘 활용하면은 훨씬 더, 간결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요 보너스 부분은 그냥 제가 좀 기억하려고 적어 놔봤고요. 그래서 JDK 21 이상에서 이제 실드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잘 스위치라는 걸 잘 활용을 하면은 훨씬 더 간결하고 보기 좋은 코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연구를 해 보아야 되는 부분이고 보시는 분들 중에서 관심 있으시면 조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증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연습하는 시간을 갖고자 HTTP2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HTTP2가 뭔지 한번 좀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HTTP2는 로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구글에서 스피디라는 프로토콜을 개발을 했는데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다 받아들여져서 HTTP2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뭔가 누가 이렇게 모여서 HTTP 2 버전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브라우저에서 대부분의 메이저 브라우저들은 다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HTTPS 인증서가 없는 URL 호출은 안 되게끔 기본적으로 필수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외에 HTTP2하고 HTTP1보다는 HTTP 1.1이죠. 그러니까 1.1 버전과 2.2 버전의 뭐 차이점에서 뭐가 좋냐 나쁘냐를 따져보면은 뭐 결론은 2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좀 더 깊이 기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엔진X 인증서도 한번 좀 만들어 보고 그 인증서를 웹서버에 적용하는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하시고 제가 오늘 이용할 것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보면은 데브 컨테이너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우분투 환경에서 한번 엔진X 컨피그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데브 컨테이너를 사용하려면 이제 확장에 데브 라고만 쳐도 이 데브 컨테이너즈라는 이게 나오거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했었을 때 아주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확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부 컨테이너즈는 도커하고 동작을 같이 하니까요. 도커도 설치를 해 두셔야 됩니다. 대부 컨테이너즈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그 리눅스 환경, 우분투 환경에서 한번 우리가 엔진엑스를 만져보도록 할게요. 대부 컨테이너즈를 이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 원격 탐색기라는 아이콘이 생기거든요. 저는 지금 위치를 여기다 옮겨놨으니까 여기 보이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아이콘이 왼쪽에 이렇게 여러분들은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원격 탐색기 이렇게 여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원격 SSH 있는데 뭐 이거는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개발 컨테이너라고 있는데 이 개발 컨테이너에 보시면은 우측에 플러스 기호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플러스 기호를 선택을 해줍니다. 새로운 개발 컨테이너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컨테이너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컨테이너에서 여시면 되는데 저희는 새로 만들 거니까 새 개발 컨테이너를 선택을 해주고요. 도커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우분투를 사용할 거니까 우분투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우분투 컨테이너가 보이고요. 미리 세팅된 도커 컨테이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개발 컨테이너 만들기 옵션이 필요하면 옵션 더 넣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디폴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기 이렇게 뜨고 새롭게 로드가 되면서 왼쪽 하단을 볼게요. 원격 열기 이렇게 지금 접속 중인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오래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세팅이 다 이제 끝났고요.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대부 컨테이너로 이렇게 띄우게 되면은 도커를 자기가 이제 만들어서 그 도커에 접속하는 형태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설치해 놨던 뭐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디폴트로 이렇게 설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각 대부 컨테이너 여기에 제이손을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 도커 이미지가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개발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엔진엑스 설치하고 뭐 이런 것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터미널을 조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이렇게 하면은 토글 터미널 여기 단축키도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터미널을 열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개발 컨테이너에 우분투에 지금 접속이 된 겁니다. 자, 요거를 누르시면은 전체 창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좀 글씨를 크게 해도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HTTP2를 세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HTTPS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HTTPS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의 인증서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로컬호스트에서 MKcert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로컬에서 그 HTTPS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쉽게 해주는 도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선 이제 MKcert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엔진엑스에다가 그 인증서를 세팅을 할 거니까 엔진엑스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sudo 이렇게 이용하고요. 최초에는 apt get 업데이트를 통해서 내가 어떤 패키지를 설치하기 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이렇게 내려받는 최신화 받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apt-get 업데이트를 왜 하나 했는데 가끔 이제 apt를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하다 보면은 패키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apt 업데이트를 방금과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우선 MKcert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udo apt get install MKcert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설치가 금방 되던데 네,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엔진엑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엔진엑스가 좀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엔진엑스가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폴더에 한번 들어가 봐서 엔진엑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etc 폴더에 엔진X 컴프 파일들이 위치하게 되거든요. 아, 없다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엔진X는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udo 똑같이 해주면 돼요. 네, apt get install nginx. 네, 이렇게 설치를 쭉 하게 됩니다. 설치를 하시겠습니까? 하면 Y를 눌러주고요. 엔터. 자, 설치가 다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진X의 컴피그 부분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컴피그 파일을 위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X 플러스라는 것도 있는데 엔진X 플러스를 이용해 가지고 뭐 실제로 이제 빌드부터 해 가지고 돈 주고 사는 겁니다. 플러스는. 근데 이제 무료 버전 말고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위치에 설치할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apt 개수로 설치를 했을 때는 etc 폴더에 nginx라는 폴더에 일반적으로 컴피그 파일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럼 nginx의 컴피그 파일이 어떤 거냐? 요겁니다, 요거. nginx.conf. 얘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컴피그 파일이에요. 우리는 이 컴피그 파일을 이제 만져야 되는데요. 우선 이제 vi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에디터입니다. 그래서 vi 에디터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컴프 파일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include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장 메인 파일이기 때문에 이 파일은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제 마인 타입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REST로 이제 REST 클라이언트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콜을 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애플리케이션 타입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슬래시 JSON 이거 한번 기억나시나요? 컨텐트 타입 세팅했던 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인 타입이라고 하는데 마인 타입에 대한 정의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인클루드를 살펴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별도의 파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임포트해서 사용하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폴더가 위치가 어디냐? conf.d라는 폴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파일을 건들지 말고 conf.d 폴더로 들어가서 거기서 작업을 해줄 겁니다. 예, 콜론 누르고 Q 눌러서 나오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conf.d라는 폴더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맞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컴피그 파일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확장자는 이제 컴프라고 해야 되고요. 아까 전에 보셨던 nginx.conf에 자동적으로 인풋가 돼서 컴피그 정보들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이제 들어오셨으면 이제 절반은 이제 성공을 하셨고요. 자, 이제 컴프 파일을 하나 이제 만들기 전에 우리가 그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증서를 받을 때 mkcert라는 걸 아까 전에 설치를 했었죠. 근데 설치한 걸로 이제 끝나지 않고 이 mkcert라는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증서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수두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sudo mkcert -install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local ca라는 것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ca 루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 주시고요. 일단은 실습 위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인증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mkcert만의 명령어니까 실제로 인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할 때는 각각의 그 벤더들이 요청하는 그걸로 만드셔야 되고요. 우선 mkcert에서는 이렇게 mkcert 키파일 키 파일 옵션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키라는 뜻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오픈SSL을 이용해가지고 키 파일을 만들 때 이제 확장자를 저는 그때 뭐 키를 썼는데 .키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원래 이런 파일들의 파일 형식은 팸 형식이다.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서트팸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개인 키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 키 파일을 만든 다음에 인증서 발급 요청서를 만들죠. 그거를 CSR이라고 했는데 그 CSR을 만든 다음에 그 CSR 파일을 인증기관이 이제 보내면은 인증기관이 CRT라는 인증서를 내려주죠. 예. 그 중간 과정 이제 생략이 되고 MK서트를 이용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CRT 파일을 이렇게 이 이름으로 만들어라. 이 명령을 치게 되면은 요 경로에 지금 요 경로에 key.pam이라는 파일과 cert.pam이라는 파일이 생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명령어 그대로 뭐 똑같이 치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만들어졌습니다. 서티피케이트 밸리드 어쩌고저쩌고 아래 이름 그 다음에 certpam이랑 그 다음에 keypam이 만들어졌습니다. 키 파일은 보통 일반적으로 .키로 확장자로 바꿔서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cert 파일 같은 경우에 실제 인증서 파일이죠. 그래서 개인 키와 인증서 파일이 두 개가 필요하다. 이 두 개 파일을 MKcert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냥 뭐 순식간에 만들어 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예, certpam하고 keypam 두 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키가 프라이빗 키, 그 다음에 cert가 인증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이제 엔진엑스 컴포에다가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엑스에서 인클루드 될 수 있게끔 저는 그냥 파일 이름을 local.comp라고 하겠습니다. 아, 수도 붙여야죠. 그래서 local.comp라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저 안쪽에다가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로 해야 돼요. VI가 빠졌네. 자, 여기에다가 엔진엑스 문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listen 443이 뭐냐? 이게 포트가 우리가 그 HTTP는 기본적으로 포트가 80 포트거든요. 근데 HTTPS는 기본적으로 포트가 443을 씁니다. 그러니까 보안과 관련된 인증서 관련된 이런 포트들은 443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거의 무방해요. 그리고 listen 443 적어주게 되고 포트를 적어주게 되고 얘는 SSL이야. 그리고 HTTP2 방식을 쓸 거야 라고 명시를 해준 겁니다. 디폴트는 1.1이에요. 1.1인데 2 방식을 쓸 거야 라고 지정을 해준 겁니다. HTTP2는 SSL, 443, SSL을 디폴트로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서버 이름은 제가 이제 로컬에서만 할 거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라고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만들었던 인증서 파일, 이게 인증서 파일이죠. 네, 인증서 파일이고 얘가 키 파일이고 프라이빗 키 파일이고요. 요 두 개 항상 똑같습니다. 인증서 파일을 뭔가 세팅을 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서트 파일이랑 프라이빗 키 두 개 꼭 필요하고요. 하나만 있을 때는 뭐죠? 예, 형식이 좀 다른 케이스가 있죠. PCKS 12라는 형식으로 했을 때는 파일을 하나로 뭉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나눠진 형태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나머지 옵션은 이거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WQ 이렇게 나왔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엔진엑스를 리스타트를 해줘야 됩니다. sudo 서비스 엔진엑스 리스타트. 실패했네요. 왜 실패했는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엔진엑스 config 파일을 수정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걸 깜빡했네요. 엔진 x-t 라고 이거를 일단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해주게 되면은 config 파일이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뭔가
에러가 났다 그러죠? 실패했다 그러죠? 뭔가 작성을 잘못한 겁니다. 근데 영상을 제가 좀 잠깐 멈췄다가 해놨는데, 제가 이제 카피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맥 상황이고, 맥 상황인 거를 여기다가 이제 카피를 해서 붙였는데, 내용 자체는 잘못된 게 없었고, 아마도 해오면서, 이제 맥이랑,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 상황이랑, 인코딩이 뭔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내용은 요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일일이 타이핑을 해가지고 적었고, sudo nginx-t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successful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syntax is okay. 자, 이렇게 해놨으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예, 리스타트를 해야 되잖아요. sudo service nginx restart.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리스타팅이 됐고요. 이제는 테스트를 해볼 시기입니다. 지금 이제 우분투 상황에서 얘 도코잖아요. 도코 안쪽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밖에서 윈도우에서 하든 맥에서 하든 이제 밖에서 이 도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 또 포트포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가 MK 서트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로컬 환경에서만 HTTPS가 동작을 하거든요. 포트포딩을 해주더라도 밖에 브라우저, 맥이든 윈도우든 밖에 브라우저에서 이 도커 안쪽으로 URL을 호출하게 되면은 100% 인증서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라고 에러가 뜰 수밖에 없어요. 이게 MK 서트라는 것 자체가 로컬에서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자, 뭐 양쪽에서 다 호출할 수 있게끔 작업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에게는 이제 curl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nginx가 지금 이제 띄워져 있기 때문에 https 를 세팅을 했죠. 예, 인증서까지 세팅을 했죠. 이렇게 한번 호출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local host 엔터. 자, 그러면 이제 뭔가 HTML 쭉 이렇게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컴포 파일에서 HTTP2를 적용했다고 했는데 다시 보시죠. 네. HTTP2를 적용을 했는데, 그럼 정말 이제 HTTPS가 동작하는 건 봤는데 정말 HTTP2로 동작을 하고 있느냐,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컬의 옵션이 하나 있는데요. -i라고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HTTP2를 썼냐, 요거를 검색하는 겁니다. local host 엔터. 여기에 왜 1.1이라고 나왔냐면은 여기에 S 안 붙여줬죠. 네, S를 안 붙여줘서 S 하면은 HTTP2가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HTTP, 그러니까 우리가 인증서까지 한번 발급받아서 HTTPS로 동작하게끔도 해봤고, HTTP2가 적용이 되게끔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구글이나 뭐 이런 여러 유명한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들을 한번, 처음에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그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쭉 한번 검사해 보니까, 대부분의 대기업들, 뭐 페이스북, 구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거의 다 대부분은 HTTP2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도 아마 1.1로 돼 있으면은 2를 세팅하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통은 엔진엑스만 쓰는 경우는 없고, 이렇게 이제 프록시 패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넥스트로 프론트를 띄웠으면 넥스트 뭐 3000 포트를 이용해가지고 리버스 프록시로 이렇게 넘겨버리잖아요. 이제 그때 여기 제가 옵션을 보니까 이제 프록시 HTTP 버전 1.1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버전 2도 있겠죠. 1점 옵션이. 그렇다면은 이제 리버스 프록시를 이용을 해가지고 갈 때에도 HTTP 버전을 2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저는 아직 공부를 좀 덜해서 잘 모르겠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엔진엑스 설정까지 이렇게 다 해봤고요. 스프링 설정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실습은 하지 않을 거고요. 스프링부트에서 이제 HTTP2를 세팅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끝인데요.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 끝은 아니겠죠? 왜? HTTP2는 기본적으로 SSL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TSL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거 말고 TSL 추가적으로 컴피그 파일을 세팅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거까지 제가 일부러 적어 놓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HTTP와 REST API라는 주제로 한번 쭉 얘기를 해봤고, 실질적으로 인증서를 적용하는 방법까지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